여기에 이제 JTBC 보도를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7월에 뭐 이름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언론 지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윤희근이라는 인물이 경찰청장이 되는데 이때 건진법사하고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보면 그 윤모 씨라는 건진법사의 그 지인이 있는데 윤희근이 경찰청장이 됐다라는 기사에 링크를 보내주면서 축하한다라고 이 지인이 말을 해요. 그러면 건진법사가 이거 다 내가 미리 작업한 거야. 난 알고 있었어. 걱정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게 희한하거든요. 윤희근이라는 인물이 경찰청장이 되는데 이게 고속 승진이라는 그 맞아요. 우리가 뭐 상투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냥 고속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초고속입니다. 이게 이제 치안 감에서 치안감이 말똥 두 개거든요. 예, 세 개가 전감이고 총감이 4개입니다. 경찰청장이 4개죠. 2개에서 3개에서 4개까지 1년 바로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이 안 걸린 경우도 6개월 만에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경무관에서부터 경찰청의 유일한 치안 총감이 되는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채 2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경무관 하나고. 그렇죠. 이렇게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과정이 의아했고 뭐 경찰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고 경찰 내에서도 저 사람은 김건희 라인이다. 측근 라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다는 건데 그 이후 상황들도 보면 이 윤희근이라는 사람이 청장 되고 나서도 뭐 어떤 누구 무슨 경위에 뭐 상 줘라. 그러면 실제로 그 상을 주고 특진하고 이런 일들이 다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 미리 작업한 것이라는 그 표현은 뭐 거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럴 수는 있게 허세 부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요거에서 아마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백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희한하지만 건진이 뭐라고 그러니까 건진을 타고 김건희로 올라간 건 아니겠느냐. 네. 그 인사라는 그렇죠. 것은 그런 형태가 당연한 아니었을까. 거죠. 건진은 이제 중간 다리고 그렇죠. 네. 김건희가 역할을 했다고 봐야 그 되죠. 로비스트란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좋아 로비스트지 사실은 브로커죠. 거간꾼. 거간꾼 예. 브로커고 이제 뭐 법조 브로커 하다가 정치 브로커 하다가 뭐 이런 건데 김건희 씨 주변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 사람도 BP 패밀리 멤버로서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거 내가 사표 쓰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해병대 안에서 뭐 장군 만들 거거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이 김건희를 둘러싸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적당히 뭘 주고받고 뇌물이 되겠죠. 뭐 크기에 따라서 자리 매관매직도 하고 이랬던 건데 이거는 건진을 다리로 걸고 뭐 윤희근 그 하부 토대까지 이르기까지 쭉 관리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갖춘 거고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소위 얘기해서 여사 라인 문제가 각 곳에 있었어요. 검찰이면 검찰, 경찰이면 경찰, 감사원 뭐 등등에 다 여사 라인이래.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실세로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7인방 뭐 한동훈 대표가 저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처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사실상 국정농단을 대놓고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 윤희근 씨에 대해서는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태원 참사 때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용산구청장이라든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해명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느라고 연락을 못 받았다 어디 가서 맞아요. 충북 제천에 캠핑 갔었고 그곳에서 술 먹고 잠들어서 연락을 직접 못 받았다.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직의 무거움이라든지 경찰의 지위, 경찰의 본질이 국민의 안전과 질서거든요.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2시간 동안 자느라 연락을 못 받았으면 경찰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 기능이 고장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이런 발언을 한 그때부터 정말 자격이 없는 경찰청장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주변과 관련돼서도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 윤희근 씨 같은 경우는 뭐 출마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직과 관련돼 가지고는 무자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하고 하는 짓이 비슷했어요.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계속 어떤 소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을 했고 뭐 근조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방향 똑같은 맥락으로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일반적이면 사퇴해야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그
국회 나와서 그런 얘기했었어요. 경찰들은 주말에 술 못 마십니까? 예, 맞아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상민하고 이 사람 행동들이 납득이 안 되게 네. 행동을 하고 아주 거만하게 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었고 다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윤희근이 다 같이 맞아요. 행동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 책임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그 멀쩡한 청년들이 길 가다가 골목길에서 그렇게 압사가 됐으면 최소한의 공직자라면 책임 있는 자세 그만둬야죠. 당연히 그만둬야죠. 네, 참여하는 태도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쩌라고 뭘 잘못했다고. 예. 이상민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도 사과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 임기 끝나고 갈 때 뭐 매 순간이 행복했다. 매 순간이 행복했대요. 이런 소리나 했던 부분, 예. 그게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경찰청 최고의 자리인 것이고, 그리고 이때의 경찰들의 이슈 중에 하나가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했던 총경들이 회의를 모집했었고, 그랬죠. 그 총경들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윤희근 청장 맞습니다. 일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붙여보자면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지사 이 지역선거,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기존 윤석열 시절의 국민의힘과 코드가 맞춰져 있는 거 똑같아요.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쓴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공천이 될지 안 될지 앞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긴 하지만 윤희근이라는 사람은 뭐 앞으로 더 파헤쳐져야 되지만 김건희 코드 인사의 대표적 인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는 행동도 그 위에 임무 수행도 비슷하게 해왔고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공천이 되건 한다 그러면 야 국민의힘은 그냥 윤희근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가겠다. 예. 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이제 관련 정보가 있거나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저희 이승준 기자라고 뉴스다이브에 이제 숨어 있는 실세가 있는데요. 엄청 성실하세요. 성실해요. 이분이 뭐 정보라고 준 게 윤희근, 윤석열 둘 다 파평윤씨입니다. 예. 뭐 이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야, 정말 엄청 중요하네요. 오늘 방송 끝나면 혼찌검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아요. 윤 씨가 몰랐네. 파평윤 말고 하나 더 있던가 있어요? 그렇긴 있긴 한데. 있겠죠 뭐.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거의 파평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 중요하다고. 예. 나는 오히려 그 윤석열 변호인 중에 윤갑근이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윤희근. 잠깐만요. 그만하시죠. 더하네. 파평윤 씨보다 더하네. 예.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혼자만의 생각을 외모가 한번 너무 해봤습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너무 달라요. 제가 봤을 때. 네, 저랑 동명이인은 대통령 부속실에 있었던데요. 그러니까요. 수행실장 이름이 그러니까요. 전직.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긴 뭐 어떤 분들은 어디 지나가다가 건물 이름에 현준 프라자라는 게 있었대요. 제 건물인 줄 알았다는데. 예. 그 가수 장윤정 씨하고요. 저 형제지간이냐고 계속 물어봐요.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다니까요. 약한 정. 엉뚱한. 야. 윤희근 육강은 고양이 같다고 이승준 기자. 잠깐만요. 이 사람 이거 못 쓰겠네. 예. 고양이 같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형제야 진짜? 모르겠어요. 확인된 친척 바 아니야? 확인된 바 없습니다. 친척 아니야? 네, 북한의 흥분하지 김정은 마십시오. 계속 살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전 네. 대표가 어제 한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장을 어제 기사 제목으로 보고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누군가 재판을 제기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라면서 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참... 자, 일단 이 발언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법률가로 살 수 없는 말이고요. 그리고 계엄이란 단어를 지금 꺼내는 그 정말 부적절한 상황에서 꺼낸 거고요. 일단 재판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지금 슈퍼 외교 위크를 지나면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봤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 말의 내용을 그럼 인정하겠다라고 들어가 보면 뭐냐 하면 피고인인 대통령에서 피고인을 지금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개인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재판을 재개해야 하고 재판을 재개해야 하면 이런 식의 주장을 가장 선회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에 대해서는 본인은 정치인이고 법률가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대통령의 그 재판과 관련된 헌법과 우리가 헌법을 얘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재판 재개가 사실은 좀 그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우리 헌법에 왜 내란 외환만 소출을 하도록 해놨는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란 외환은 군대 동원하는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나머지는 대통령의 지위는 흔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특히 그 재판 재개와 관리 계엄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건 법률가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무적으로 저는 좀 보는 게 뭐 당연히 안 말씀 다 맞으시고요. 계엄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니네들이 한 계엄 아니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얘기 빼야 돼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계엄은 얘기 안 하는 게 맞아요. 설사 지 마음속에 일기장에 쓰고 그거를 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이슈가 계엄 쪽으로 가버려요. 니들이 한 거야. 니네 두목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고민을 하고 상당히 잘 해가지고 던져야 되고 막 빌드업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은 불리해지고요. 본인은 계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정당을 나왔을 때는 가능해요. 그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거죠. 상당히 안타깝다. 정치 다시 해라. 하지 마라. 뭐야 이게. 누가 이렇게 알려주냐. 아니 근데 저는 일단 한동훈의 스탠스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본인을 향해서 총뿌리가 겨누어질 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고 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쭈뼛쭈뼛하다가 박주민 의원 안내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날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12월 3일에서 12월 4일 그 밤으로 넘어갈 때 또다시 2차 3차 비상계엄 할지 모른다라는 위협이 고조되고 있을 때 그때 한동훈 대표 옆에 이제 장동혁 당시 의원 뭐 이렇게 쭉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리고 이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점을 막 질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한덕훈 사태가 터지지 않습니까?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뭐 공동정부를 하겠다 위헌적인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한동훈 정치를 쭉 살펴보면 그 전에 윤석열 독대가 있긴 했었죠. 그렇죠.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계속 바꾸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말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지자들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이 일단 1번 재판은 재개할 수가 없어요. 임기 중에. 헌법 84조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재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라는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서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한테 불리하면 저 사람 계엄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가 국민들이 대단히 우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계속 문장을 꽈가지고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통해서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위기를 증폭시키고 그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 뭘 해야 돼라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행위거든요. 근데 지지층도 딱 얼마냐면 저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5%? 망상에 빠진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 불리해요. 아이고 좀 알려주고 싶다. 뭐 이거 쓸데없는 소리하고 가만히 있든가. 뭐 재판 받나 왜 겁나나 뭐 왜 이래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극단적 발언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정치적 과잉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다라는 대변인의 발언이 나왔고요. 그렇죠. 지금 이 말 나오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또 글을 썼어요. 그러면 재판 재개돼도 계엄 안 한다고 말해라. 안 한다. 안 한다고. 그 대응도 이런. 안 한다고 할 리가 있겠냐고. 너네 두목이나 한 거지. 할 리가 없잖아. 알았어요. 안 한다고. 알았다니까. 할 수도 없고. 알았어요. 한장하겠네 진짜.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가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 합니다. 안 해요. 할 일이 없잖아요. 쓸데없는 소리를 와 합니까?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환경을 보여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만 오늘 죄송한 일이 좀 많아요 제가.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과 그 이후 민주당의 반응 나온 다음에 페이스북에 글 쓴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사석에서도 그 말을 했고 뭐 책에도 이미 썼었고 근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때 재판을 제기해야지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러면 나는 이걸 막 해서 계엄을 해야지. 근데 전 이 논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무슨 이게 법률가의 논리냐 막 주장하는데 은연중에 한동훈 전 대표는 조이대가 혼자서 다 사법부를 다 알아서 할 수 있구나.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냥 맞아요.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앞에 그때 전업한채 판결도 대법원장이 했겠네. 한동훈은 알고 있네. 인정한 거네. 사실은 그 전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인정을 하고 나서 지금 이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